가을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행정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한복판에서 정체 모를 진동이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고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사고라 했고 누군가는 실험이라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세상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이한 진동은 단순한 장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오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누군가의 미친 발상이 세계의 상식을 뒤집었고 하버드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그 도시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진동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민원 1만 2천 건, 청소 예산 80억 원, 근로자 부상 47건. 이게 한국이 매년 가을마다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은행나무 열매 때문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비웃었어요. 가로수 냄새 때문에 국가 예산을 쓴다고? 하버드 연구실에서 한국 보고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죠. 이건 해결 불가능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제 손을 멈추게 했죠. 한 남자가 기계를 붙잡고 나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미친 듯이 떨렸고 노란 열매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건 청소가 아니다. 전쟁이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나무를 흔들었죠. 제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25년간 기술혁신 정책을 연구해왔죠. 세계은행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십 개 나라의 도시 문제를 봤습니다. 실패한 정책들, 무너진 시스템들, 그리고 포기한 공무원들을 말이죠. 그런 제가 2023년 가을,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죠. 도시의 악취와 행정의 무기력.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실패 사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환경 민원, 예산 낭비, 끝없는 반복. 익숙한 패턴이었죠. 그런데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한국 전역이 마비된다는 겁니까?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악취로 뒤덮인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도 숨을 참아야 했죠. 상점들은 손님이 끊겼고 노인들은 외출을 포기했어요. 한국 언론은 이걸 가을의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자체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인력을 투입해 열매를 줍고 청소차로 거리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죠. 열매는 계속 떨어졌고 악취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근로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다쳤고 예산은 바닥났죠. 반복되는 민원, 쌓여가는 불만, 무너지는 신뢰. 저는 그 통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답이 없는 문제다. 도시에 심어진 수천 그루의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어낼 수도 없고 열매를 막을 수도 없죠. 매년 가을마다 똑같은 지옥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덮으려던 순간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기계 같은 걸 들고 은행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그 기계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었고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죠. 노란 열매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죠. 이게 뭡니까? 조교에게 물었습니다. 진동 수확기라고 합니다. 한국이 과수용 장비를 가로수에 적용했다고 하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과수용 장비를 도시 한복판에서 쓴다고요? 그것도 가로수에 말입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러나 제 눈은 그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은 진지했고 주변 공무원들은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은 성공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25년 동안 연구해온 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문제를 없애거나 문제를 피하거나. 그런데 한국은 제3의 방법을 썼습니다. 문제를 흔들었죠. 진동 수확기.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건 원래 과수원에서 쓰는 장비라는 걸 말입니다. 사과, 호두, 체리 같은 열매를 수확할 때 나무를 강하게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리는 기계였죠. 거대한 집게가 나무 줄기를 붙잡고 초당 수십 회의 진동을 가해 열매를 털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위험했습니다. 진동이 너무 강해서 나무가 손상될 수 있었고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장비는 넓은 과수원에서만 사용됐습니다. 도시에선 절대 쓸 수 없는 장비였어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깼다는 겁니까? 도시 한복판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이 위험한 장비를 가로수에 들이댔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관련 자료를 더 찾기 시작했죠. 충청북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여러 도시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22년부터 실험적으로 진동 수확기를 은행나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완전 난리였죠. 도로에서 저런 장비를 쓰다니 제정신입니까? 나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시민들 안전은 생각이나 한 겁니까? 민원이 폭주했고 언론은 비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 장비는 고장났고 몇몇 나무는 실제로 손상됐죠. 실패한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뒤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시범 지역의 도로가 깨끗해진 겁니다. 완전히 말이죠. 은행 열매가 한꺼번에 제거됐고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민원 전화는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80% 줄었습니다. 기존 방식은 인력을 동원해 한 달 내내 청소했지만 진동 수확기는 단 하루 만에 끝냈죠. 한국 언론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흔들고 끝났다. 은행나무의 혁명, 진동 수확기. 미친 발상이 만든 기적.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죠. 민원 감소율 53%, 비용 절감률 82%, 작업시간 단축률 9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충주시의 시범 작업 영상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노란색 장비가 은행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집게가 나무 줄기를 감싸고 작동 버튼이 눌러졌죠. 그리고 나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하게, 빠르게, 리듬감 있게. 노란 열매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바닥에 쌓이고 굴러가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단 30초 만에 나무는 깨끗해졌죠. 한 그루가 끝나자 장비는 다음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또 흔들었어요. 또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수십 번을 반복해서 봤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한국은 도구를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꾼 거였죠. 기존의 접근은 이랬습니다. 열매가 떨어졌으니 줍자.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달랐어요.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털어내자.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거하는 겁니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수동적 청소에서 능동적 제거로. 이건 철학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뭘 연구한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죠. 저는 그동안 수많은 도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썼고 정책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관리하려고만 했지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문제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의심했고 불가능을 시도했죠. 누군가는 미친 짓이라 했고 누군가는 위험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실험했고 실패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죠. 도시는 흔들렸지만 질서는 생겨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 논문으로는 부족했어요. 보고서로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했죠. 진동의 리듬 속에서 한국의 혁신 DNA를 느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그리고 충주였죠. 저는 가보지 않은 나라로 향하는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는 것. 이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3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가을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선선하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충주로 향했어요. 2시간 반의 여정이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 들판, 그리고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들. 작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충주시청에 도착했을 때 환경과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을 봤죠. 거칠었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폭주하는 민원, 바닥나는 예산, 지쳐가는 직원들. 그리고 해결책 없는 반복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 넓은 공터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인 노란 열매들이 보였습니다. 은행 열매였죠.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십 톤은 좋게 되어 보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열매 더미에 다가갔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역한 냄새. 썩은 버터 같은 냄새였습니다. 일주일치라고 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만큼이 모인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1년이면요? 그때 담당자가 열매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버릴 게 아니라고. 저는 그를 쳐다봤죠. 그는 연구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실험 기구들, 컴퓨터 화면들, 그리고 투명한 병들이 즐비했어요. 연구원이 작은 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죠. 은행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 살충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병을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맑은 액체가 흔들렸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행 열매 안에 징콜산이라는 성분이 해충들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기피 효과가 있다고 했죠. 연구팀은 그 성분을 추출하고 정제해서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합성 농약보다 효과가 높고 독성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해충 발생률, 작물 피해율, 농약 사용량. 모든 수치가 극적으로 개선돼 있었죠. 일반 합성 농약 대비 해충 퇴치율이 30% 높았습니다. 그리고 인체 독성은 거의 제로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버려야 할 쓰레기에서 이런 기술이 나온다는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충주 외곽의 한 사과 농장에 섰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농부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굳은 살로 덮여 있었죠. 그는 사과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작년엔 저 나무들이 벌레 때문에 난리였다고 했어요. 진딧물, 나방 유충, 온갖 해충들이 들끓었다고 했습니다. 농약을 아무리 쳐도 소용없었다고 했죠. 그런데 올해 이 천연 살충제를 써봤답니다. 시에서 무료로 나눠준 거라고 했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벌레가 사라졌다고 했죠. 완전히. 그것도 일주일 만에. 신기한 건 나무는 멀쩡한데 벌레들만 안 보인다는 겁니다. 화학 농약은 나무도 약간 상하는데 이건 나무가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가 사과 하나를 따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었죠. 빨갛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아삭하고 달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 사과가 버려진 은행 열매로 만든 살충제 덕분에 자랐다는 겁니까? 악취나는 쓰레기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 됐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사과나무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농부의 주름진 얼굴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사과나무는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했고 땅은 건강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사과를 다시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한국은 문제를 자원으로 바꾸는 철학을 실현한 나라였습니다. Waste to value. 낭비를 가치로. 세계가 버리는 것을 한국은 다시 썼죠. 저는 버려진 열매 속에서 문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흔드는 건 나무가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25년간 세계 도시들의 실패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정책 보고서를 읽었고 수십 번의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이 작은 도시만큼 제게 충격을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도의 문제였죠. 세계는 문제 앞에서 멈춥니다. 분석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결국 포기하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제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행동했죠. 실험했고 실패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열매를 모았습니다.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라 작지만 끈질긴 현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화려한 이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버드 동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 웨이스트 투 밸류의 실제.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버려진 열매가 문명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했다. 하버드로 돌아온 건 11월 초였습니다. 연구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커피, 책, 그리고 묵은 서류 냄새였습니다. 동료 학자들이 저를 반겼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코웃음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도시 청소용 기계를 논문으로 쓸 생각이냐고. 다른 교수는 더 냉소적이었어요. 열매를 털어낸다고 혁신이 되진 않는다고 했죠.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제 안에도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국제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파리였죠. 저는 한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진동 수확기, 천연 살충제, 웨이스트 투 밸류.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 독일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효과가 일시적일 거라고 말했죠. 또 다른 프랑스 연구자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장기 추적 연구는 했느냐고 따졌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학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린 걸까요? 감정에 휘둘린 걸까요? 한국의 그 사과나무, 농부의 미소, 연구원들의 진지한 눈빛. 그게 다 착각이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국제도시개발 저널의 한 편의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한국의 은행나무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신랄했죠. 한국의 실험은 검증되지 않았고 장기적 효과는 불분명하며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유럽의 한 환경 매체는 한국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좌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때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충주시에서 온 메일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본문을 열었어요. 천연 살충제가 전국 농가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전국의 과수 농가들이 요청하고 있다고 했죠. 농촌진흥청이 공식 실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50개 농가 참여, 6개월 추적 조사라고 했어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죠. 사과밭, 배밭, 복숭아밭. 건강한 과일들로 가득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농부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증거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논문 제목을 입력했어요. Waste to Value 한국 충주시의 순환 경제 모델 연구. 부제를 달았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혁명이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회의는 언제나 새로운 진실 앞에서 비겁해집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로 증명할 것입니다. 한국이 옳았다는 것을.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4년 3월 한국농촌진흥청이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천연 살충제 실험 프로그램 결과 발표였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초대받은 자리였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웠죠. 만약 실험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 논문은 휴지 조각이 되고 한국의 시도는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발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부들, 공무원들, 연구원들, 그리고 기자들. 카메라가 즐비했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손에 땀이 났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무대에 올랐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화면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천연 살충제 실증 실험 결과 보고. 참여 농가 수 50곳. 실험 기간 6개월. 작물 종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실험 설계, 방법론, 대조군 설정. 차분하고 정확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해충 피해율 감소 평균 68%. 일부 농가는 72%까지 감소했습니다. 농약 사용 비용 절감 평균 79%. 작물 수확량 증가 평균 15%.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치. 인체 독성 검출 한계 이하. 환경 오염도 기준치의 5% 미만.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연구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반 합성 농약과 천연 살충제의 비교였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천연 살충제가 우위에 있었죠. 효과, 안전성, 비용, 지속성. 압도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냐고. 연구관이 대답했죠.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부작용 보고도 없었다고.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산시설 확충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농부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연구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발표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충주에서 온 김 과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이미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은행나무 혁명, 세계를 놀라게 하다. 버려진 열매가 만든 기적. 충주의 반란 폐기물이 자원이 되다. BBC, CNN, 로이터.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술지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이처가 관련 논문 게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이언스도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 아니었어요. 경애였죠. 다음 날, 저는 다시 충주로 향했습니다. 그 사과 농장을 다시 찾아갔어요. 지난번 만났던 그 농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농장에 도착하자 농부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밝아져 있었어요. 사과나무들은 새싹을 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고 있었죠. 농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천연 살충제만 쓸 거라고. 더 이상 화학 농약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작년에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나무라고 했죠. 지금은 가장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싹이 가득했고 나무 껍질도 윤기가 났어요. 저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나무가 살아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공무원들. 밤낮 없이 연구한 과학자들. 새로운 시도를 믿어준 농부들. 그들이 함께 만든 기적이었죠. 농장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농부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의 뒤로 사과나무들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거대한 연구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작지만 끈질긴 현장에서 진심 어린 시도에서 태어나죠. 충주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숫자는 그들을 조롱하던 학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논문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앞에 고개를 숙였죠. 작은 도시 하나가 세계 기술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의 천연 살충제가 국제적 화제가 되자 움직임이 시작됐죠. 다국적 농약 기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그러나 한국 제품이 동남아시아로 수출 검토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7월 유럽의 한 환경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천연 살충제의 장기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었죠. 내용은 신랄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장기 데이터가 부족하며 생태계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거였어요. 그 연구소가 누구의 후원을 받는지 조사해봤습니다. 다국적 농약 기업 3곳이었죠.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매체들이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냈어요. 한국 제품의 수출 심사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식품안전청이 추가 검증을 요구했고 미국 환경보호청도 유보적 입장을 밝혔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었어요. 정치였습니다. 8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죠. 한국의 천연 살충제에 대한 국제 검증이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됐어요. 9월 15일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엔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원들, 충주시 담당자들, 그리고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었죠. 반대편엔 다국적 기업 로비스트들과 유럽 연구소 대표들이 자리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저는 두 진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럽 연구소 측이 발표했어요. 한국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장기 추적이 없다고 했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그들의 발표는 세련됐습니다. 차트도 그럴듯했고 논리도 정연했죠.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한국 측 차례가 왔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일어섰어요.
그의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실증 데이터 3247건. 회의장이 술렁였죠. 다음 슬라이드. 참여 농가 512곳. 실험 기간 18개월. 작물 종류 23종.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실험은 국제표준 프로토콜을 따랐다고. 제3자 검증을 거쳤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해충 퇴치 성공률 92.3%. 인체 독성 검출 한계 이하. 토양 오염도 기준치의 3% 미만. 수질 영향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생태계 교란 관찰되지 않음. 숫자는 명확했고 그래프는 정직했습니다. 유럽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고 물었죠. 한국 연구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의 감독하에 진행됐다고. 원본 데이터는 국제 검증을 위해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국적 기업 로비스트가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교란이라고. 기존 산업을 위협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회의장 뒤편에서 한 외국 기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 발언할 차례였죠.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을 봤습니다. 로비스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오늘 혁신의 정의를 다시 배웁니다. 회의장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한국은 증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앞에서 우리의 편견은 무너져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번져갔죠. 거대 기업의 로비는 진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거짓은 무너졌어요. 2024년 10월 12일 유엔 기술혁신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은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찼죠. 60개국에서 온 전문가들, 기업인들, 정책 입안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죠. 다음은 대한민국 충주시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에 세 사람이 올랐어요. 농촌진흥청 연구관, 충주시 환경과장, 그리고 한 명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관의 손에 투명한 용기가 들려 있었죠. 조명이 그 용기를 비췄습니다. 맑은 액체가 빛을 반사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버려진 은행 열매로 만든 천연 살충제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전 우리 도시는 악취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고통받았고 우리는 무력했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문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진동 수확기가 나무를 흔드는 장면이었어요.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쌓인 은행 열매들. 열매를 모았습니다. 다음 사진. 실험실의 연구원들.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다음 사진. 농장의 건강한 작물들. 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용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불편을 기술로, 낭비를 가치로 바꾸었습니다. 15분간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증언들. 모든 것이 명확했고 정직했죠. 실증 결과 3,247건. 성공률 92%. 독성 제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았죠. 그 침묵이 5초, 10초, 15초 이어졌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뼉을 쳤죠. 짝, 짝, 짝. 제 박수 소리만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옆자리 사람이 일어났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커졌죠.
그리고 마치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회의장 전체가 기립했습니다. 박수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죠. 무대 위 한국 연구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2분이 넘도록 박수는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형 친환경 농약, 국제 인증 획득. UN 식량농업기구 공식 승인. 세계보건기구 안전성 인정. 국제표준화기구 등록 완료. 모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네바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죠. 다음 날 아침 서울에 도착했어요. 가을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명동, 종로, 광화문. 은행나무들이 거리를 따라 서 있었죠.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년 전 이 거리는 악취로 뒤덮였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였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깨끗했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은행나무 아래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노란 잎이 제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잎을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이 나무 아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문제와 맞서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세상의 조롱을 견뎌낸 사람들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은행나무 가지들이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혁신의 숨결을, 한 민족의 철학을,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한국은 혁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냈죠. 세계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한국은 가능을 증명했습니다. 세계가 조롱했을 때 한국은 결과로 답했어요. 세계가 회의했을 때 한국은 데이터로 침묵시켰죠.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는 것을. 진정한 혁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은행잎이 춤을 추듯 흩날렸어요. 저는 그 잎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향은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혁신의 냄새였죠. 2025년 3월,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는 7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도시혁신 정책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서울의 은행나무였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노랗게 물든 나무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 열매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세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그건 단순한 열매가 아니야. 사고의 씨앗이지.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혁신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다. 세상은 은행 열매를 쓰레기로 봤어. 그러나 한국은 자원으로 봤지.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꿨어. 화면을 넘겼습니다. 진동 수학기, 연구소, 농장, UN 회의장. 사진들이 이어졌죠. 이 나라는 2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따라하고 있지.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따라하고 있냐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K 친환경 프로젝트 세계 지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점이 선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가나. 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다. 개도국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 무상으로 말이지.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베트남은 작년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 커피 농장에서 천연 살충제를 썼지.
결과는 놀라웠어. 수확량이 20% 증가했고 농약 비용은 절반이 됐지. 케냐는 어땠냐고? 차 농장에 적용했어. 토양 오염도가 급격히 떨어졌지. 유럽 수출 승인도 받았어. 인도네시아는 파묘 농장에 도입했고 가나는 카카오 농장에 썼어.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참여국수 17개국, 농가수 1만 2천 곳, 재배 면적 850만 헥타르. 숫자는 매달 늘고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건 원조가 아니라 혁명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한국은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낚시 방법을 가르쳤어.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 지난 1월 유엔이 한국을 지속가능 혁신의 모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의 사례를 21세기형 순환경제의 표준이라고 불렀죠. 국제사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강국이 아니었어요. 철학 강국이었죠.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논문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제 손으로 쓴 논문이었죠. 2년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징코 레볼루션 when waste becomes wisdom. 은행혁명 낭비가 지혜가 될 때. 제 논문의 제목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새싹을 틔웠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충주에서 본 그 사과나무를, 농부의 주름진 얼굴을, 연구원들의 진지한 눈빛을, 그리고 김 과장의 거친 손을. 그들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했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죠.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저는 다시 논문을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한국은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이 한국을 따라 바꾸기 시작했다. 그 문장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여줬죠. 그리고 세상이 알아봤습니다.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기술과 혁신을 숫자로 평가해왔습니다. 예산 규모, 특허 수, 논문 인용 횟수. 그런 것들로 나라를 평가했죠. 그러나 한국은 제 계산식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열매에서 철학을 길러냈고 불편을 사상으로 승화시켰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거대한 실험실이 아니라 작지만 진심이 깃든 현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조용한 실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충주에서 가져온 은행잎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표본으로 만들어둔 것이었죠. 그 잎을 꺼내 손에 올려놨습니다. 여전히 노란색이었어요. 마르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죠. 이 작은 잎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한국을 가르치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정신을. 기술이 아니라 태도를. 성과가 아니라 과정을.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손 안에 은행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혁신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세상에 증명했다는 것을 말입니다.